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요, 안산시 도시계획 문제점과 시민중심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장을 맡은 저는 진보당 안산시 상록구위원회 위원장 박범수입니다. 2달 정도 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초지역 역세권 등을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시민사회 민중진영에서도 어떻게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안산을 고민하는 것이 좋은 도시발전인지 도시계획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 토론을 마치고 참가자분들께서는 일동 한결같이 이런 자리가 좀 더 있어야 된다, 우리들의 지혜를 좀 더 모아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이후 팀이 만들어져서 안산시 도시계획 문제점과 시민중심 패러다임 전환을 하기 위한 몇 차례 회의를 좀 거쳐서 오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있어서요,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좀 나누고요, 또 어떤 단체에서 오셨는지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또 단체 소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굉장히 좀 짧게 가볍게 소개를 듣고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일정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먼저 정의당 안산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 모시고요, 주요 내용 발췌를 듣고요, 임윤희 평등평화세상 원다 사무국장님 모시고 청년들의 목소리와 청년 세대의 현실을 듣는 순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안산시의 재건축 관련, 그리고 공공 디자인, 그리고 기타 안산시의 도시계획의 문제점,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열린 질문 패널분들께 해주셔도 좋고요, 서로 이야기 나누셔도 좋습니다. 열려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 고민 지점들, 의견들 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등평화세상 원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안산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나FM에서 일하고 있는 최영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나FM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우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안산시정 부근에서 공고사항을 받다가 지하화 이후에 그 위에 개로를 녹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녹지를 없애고 녹지화를 하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오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인센터 미르에서 온 한지혜입니다. 홍연아 위원님께서 초대장을 보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왔고요. 이 자리를 어떻게 알고 왔냐고 놀라시는 분과 그런 눈빛으로 저를 맞이하셨는데, 저도 올 자리를 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 노동안전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최만복입니다. 여기에 오게 된 거는 안산지부 사무처장님이 한번 같이 하라서 따라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안산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순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1동, 2동 성포동 당협위원장 서태성입니다. 네, 기본소득당 당원 이승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이성구 씨입니다. 잘 못 들었죠? 예, 저는 기본소득당 당원이고 호곡동에서 왔습니다. 최일권입니다. 네, 안산 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 이경원입니다. 네, 평등평화세상 원다 김송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효총 안산지부 권향숙입니다. 네,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1월 국회의원 김현 의원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유명식 보좌관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이 자리를 왜 왔지라고 다 이렇게 눈빛을 주시는데, 사실 구희연 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토론회가 있다고 추천해 주셔서
인사드릴 겸 왔고요. 그리고 뭐 녹도 재정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게 마치 이제 우리 김현 의원님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아서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처럼 약간 오인이 있는 것 같아서 원래 이게 2023년 12월에 이민근 시장이 지시사항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저희 김현 의원님의 공약은 그냥 걷고 싶은 거리, 보행환경 개선이었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프로젝트가 묶이면서 마치 이게 녹도 정비 사업에 저희 특별조정 교육이 투입되는 것처럼 오인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도 드리고 또 이 도시계획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도 좀 듣고 앞으로 저희들이 뭐 정책 추진할 때 의원님이 또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서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사단법인 한길의 통일 포럼 초대 이사장 윤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산을 사랑하는 화성 시민입니다. 이영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주시면 그냥 말씀해주세요. 네, 예. 네, 포럼에서 박혜우입니다. 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데요. 우리 착한 유튜버 동욱님 맞죠? 네. 동욱님께서 오늘 촬영해주고 계신데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요 발췌와 청년 패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발췌는 정의당 안산시 지역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자료는 11페이지 따로 만들었는데 이거 설명드리기 글씨도 작고 해서 PPT 자료는 따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일단은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제일 큰 이유가 2010년도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2020년도에 인구 추계를 93만으로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인구는 70만이었거든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때 2010년도에 75만 4천 명이었는데 2015년도에 88만, 이것도 빗나갔죠. 2020년도에 93만을 목표로 두고 모든 시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규 주택이 2015년에 29,000개 만들겠다. 2020년도에 66,000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허황된 계획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구를 수용해야 되니까. 이런 인프라들이 다 망가지는 거죠. 계획 하나 잘못 세워서 시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런 과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올해, 작년에 2025년에 안산시의 2040년 인구 추계를 80만 3천 명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20년 추계를 쭉 점검을 해서 통계청이 추정하는 안산시 인구는 61만 2,300명입니다. 여기서도 근 20만 명 가까운 괴리가 발생합니다. 너무 크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시를 운영하는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처벌을 받거나 지적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계획을 이렇게 엉터리로 세우면서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80만 3천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2025년에 지금 70만 명으로 줄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93만을 하려고 했는데 25년이 되도록 70만 명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더 줄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아시겠지만 69만, 68만 이렇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든
80만 3천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 가구당 인구수는 25년 기준으로 2.23명입니다. 안산시에 한 가구의 인구는 2.23명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2040년에는 1.97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거는 뭐 잘한 것 같습니다. 점점 1인 세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집이 32만 3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40년도에 43만 4천 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통계청 추계로 보면 62만 명이 43만 개의 집에서 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계획이 너무 엉터리인 거죠.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상수도 보급률은 계속 99.9%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한 데다가 급수 인구 수를 맞춰가지고 물을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여하튼 기본 인구 추계를 잘못 잡으면 모든 게 다 과다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을 그래서 좋은 집을 많이 지어 놓으면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기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윤기정 선생님 계신데 레이크타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90블록 그랑시티 자이 같은 경우에 뭐 한 7천 세대 좀 37블럭의 인구 유입 목표로 고급주택 개발 레이크타운을 만들었습니다. 1569호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인구는 74만 4천 명으로 만들 때보다 14,000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만들어서 지하마을공단의 CEO들이 안산에 머무를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저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파트 지었어요. 그런데 인구는 14,000명이 감소됐습니다. 마찬가지로 90블록 같은 경우에 2016년에 착공해서, 그러니까 16년이니까 인구가 74만 명 정도였죠. 16년에 착공해서 이렇게 건설했고 20년에 입주를 했는데 20년에는 아까 통계 보신 것처럼 7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자그마치 3만 8천 명이 감소한 거예요, 인구가. 이게 얼마나 허황된, 그래서 아까운 땅만, 시의 자산인 땅만 팔아서 어떻든 건설회사만 배를 불려주게 된 겁니다. 그 와중에 또 남아있는 땅을 지금 이제 뭐 백화점도 안 들어오고 이런 남아있는 이 땅들을 또 오피스텔 1,400개 만들겠다라고 설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청회 하고 6월 달쯤에 도시계획 확정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건설 자본이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이제 우리나라 이거 좀 그래프가 너무 과장되긴 했는데요. 71년 이때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태어났으면 남녀 비율로 보면 거의 50만 명 대 50만 명 이렇게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떻든 출생률도 그렇게 되면 50만 명이 그때는 2명씩 어떻든 도시가 유지되려면 가인 여성 1인당 2.1명이 출생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인구들이 급속하게 줄어서 이제 23년에 23만 명까지 줄은 거죠. 23만 명이면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가인 여성 수로 보면 11만 5천 명이에요. 이거는 인구 소멸로 가는 거죠. 이게 벌써 현실화된 이 시점에도 인구 계획을 왜 80만 3천으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세우는지 개발만 하면 된다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여태까지 안산시에서 했던 거는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땅 팔아먹었습니다. 그냥 아파트만 지었어요. 뭐 특별하게 또 다 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계획 개발하겠다라는 모든 땅들이 다 무조건 절반 이상은 주거로, 뭐 초지역세권까지 절반 이상 주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공사가 여차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자해리처럼. 뭐
백화점 만들어 온다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땅 이미 팔아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도시 계획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안산 신길, 그 다음에 안산 장상지구 다, 여기 다 이제 합의가 다 끝나서 펜스 쳤습니다, 이미. 그리고 의왕군포 안산은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의왕군포 안산이 한 4만 호가 되는데, 안산만 14,625호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산 자체적으로도 이미 안산 안에서도 34,000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국가계획으로. 이것만 해도 감당이 될까 싶을 정도의 지금 상황인 거죠. 또 하나는 아파트, 지금 이제 안산에 아파트가 한 120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20개 단지는 재건축을 다 끝냈고요. 남아있는 이제 100개 단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71개 단지가 2030 도시기본계획에 71개 단지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낡아가는 30년 지나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43,000호가 되는데, 이 43,000호를 재건축을 하면 6만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은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어 놓고 용적률을 달리 주고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은 200%, 용적률은 200%, 2종 주거지역은 250%, 3종 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400% 이렇게 용적률을 달리하고 재건축을 하면 종상향을 해서 하나씩 올려줍니다. 아주 시장이 마음먹으면 2종 상향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이 2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그렇게 해도 어떻든 이제 문제점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집은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산시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재건축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세 곳에서는 38,000호 준비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어서 오세요, 구독자님. 전철 지하와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 지하와 여기 보시면 총 71만 제곱미터고요. 여기 공공용지가 36만이면 실제 주택용지는 34만 8천입니다. 제곱미터로. 평으로 10만 5천 평이에요. 이 10만 5천 평을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 적용하면 42만 평이 됩니다. 연면적으로. 이 42만 평이면 평당 공사비 500만 원만 잡아도 2조 1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회사에서 만약에 이거를 개발을 하면 이 2조 1천억 정도를 들여서 제일 빨리 팔리는, 제일 많이 돈으로 빨리 돌 수 있는 아파트 짓겠죠. 그 내용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주거지역이 복합시는 오피스텔이나 상업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보면 이거를 좀 크게 공동주택이 세 블럭이 있습니다. 이 세 블럭에 여기는 무조건 아파트인 거죠. 여기입니다. 여기 4BL, 4블럭, 5블럭, 6블럭은 공동주택입니다. 여기 중앙역,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시라고 되어 있는 10블럭, 11블럭, 12블럭 이쪽들은 다 주상복합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이 42만 평이나 되는 개발을 하면서 실제 주거가 또 절반을 차지합니다. 13개 블럭 중에 7개 블럭, 8개 블럭이 주거가 가능한 용도로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절반이면 또 20만 평 정도 되겠죠. 20만 평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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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평 정도 되겠
이 사업비가 3조 8천억이 들어가면 또 이거보다 훨씬 돈이 많이 되는 어떤 형태로든 돈이 많이 되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 거는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들을 대부분의 도시들이 역세권 개발 중심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시 재생이 되지 않는 외곽 쪽에 있는 마을들은 정말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역세권 도심 한복판에 그 고밀도 개발을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길들은 점점 더 영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철 지하 부분도 여기 지금 그때 1조 7천억 정도가 개발비였는데 개발하면 지하철 지하화로 시키는데 1조 5천억, 상부 면적 만드는데 2천억 든다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남는 건축이 가능한 용도 10만 제곱미터를 용적률로 환산하면 2조 1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아파트 짓는 거 말고는 건설 자본이 들어올 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재건축 전철 지하화 이것만 해도 이미 8만 원가 훌딱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1.93명 2명으로 잡으면 16만 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그리고 이 현재 지금 예산이 없어서 돈을 쓰려고 지금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 예산 집행도 인구에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75만일 때 예산을 책정했던 것과 65만인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점점 예산은 더 확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뚝뚝 50% 넘던 게 지금 30%대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많이 쓰고 싶은 거죠. 그 몇 개 남지도 않은 시유지를 팔아서라도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개발을 하려면 안산 시민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라는 진지한 자성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냥 땅 팔아서 건설회사가 발전 계획을 갖고 들어오는 방식으로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실패해 왔지 않습니까? 자의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부지는 당장 매각을 중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게 좀 다음에 토론을 같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해야 됩니다. LH, SH, GH처럼 안산도시공사가 직접 건설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전부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면 가능합니다. 그나마 지속 가능한 도시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을 하면 제가 재건축한 10년쯤 전에 정착률이 30%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1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집값이 2억인데 25평 들어가려면 최소 3억에서 4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다들 연세가 있으셔서 실제 그 돈을 빚을 지고 요새 은행이 대출도 안 해줍니다.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나 없냐를 보잖아요.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무조건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어가는 이 도시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도시재생 사업을 기껏 한다고 했다가 그 동네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폐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안산시는. 그래서 지금 몇 군데가 폐기가 됐어요. 하당초등학교 뒤에 마을 이쪽은 진행이 안 돼서 도시재생 안 하겠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나마 월계동 같은 데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강좌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어떻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놨지만 그거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예산을 그런 데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라는
600만 명 정도 사는 도시국가를 롤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땅의 90%가 국가 소유이고 주민의 85%가 집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서 99년 동안 살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택계획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아파트를 짓습니다, 직접. 그리고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집을 공급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방식의 국민들을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도시는 더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용 위원장님 잘 발제해 주셨고요. 다음은 네, 계속해서 임윤희 사무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안은 안산 도시계획과 청년세대의 현실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안산에서 살다가 저도 화성으로 이사를 갔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 청년이 안산에 떠나는 그런 당사자로서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제안을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 안산에 청년들이 좀 많이 떠났더라고요. 1월 20일 기사인데요. 22년에는 1만 명, 23년 1만 명, 24년 8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7천 명이 안산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산을 떠났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일단 뭔가 일자리의 균형들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인근 화성이나 시흥, 수원 등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고 뭔가 이 일자리의 부족도 있고 주거 및 생활안정 불만족도 있고 그런 고립, 은둔 청년들 취약 청년 집가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거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2023년에 그 청년공간 상상대로에서 이 안산 청년 주거 실태 욕구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안산 청년 1,800명의 설문조사로 주거에 대한 것들을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택에는 참여자 책성은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한 거고요. 주요 구성 형태는 1인 가구는 월세 비율이 높고 2인 가구는 전세 비율이 높고 월세 가구는 평균 임대료 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좀 더 올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일 주거비 부담이 되는 거는 제일 부담이 된다. 주거비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주거 정책에 관련해서 어려운 점을 뽑았을 때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제일 높게 나왔고 2위는 이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3위는 이 정보가 너무 부재하다. 그리고 4위는 높은 경쟁률, 5위는 지원 대상 인원이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집의 의미, 그리고 안산시의 지속 거주 의향에 대해서는 일단 집의 의미는 휴식 공간, 나만의 사적 공간, 안전하게 보호받을 공간 이렇게 순위로 나왔고요. 그리고 안산시 지속 거주 의향이 대부분이 있어요. 안산시에서 함께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의 문제가 크고 이런 정보 전달 체계가 부재하고 그리고 사회적 고립의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저 뒤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안산시는 좀 주요 청년주거 정책이 뭔지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한시 특별 지원한다거나 신혼부부를 전세 자금을 대출 이자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이것도 또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지원 체계가 있고요. 그리고 안산시의 주요 공공정책도 알아봤는데, 그래서 전세를 좀 매입 임대를 해주거나, 지금 있는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청년들한테 지원해주거나, 그리고 행복주택 형식으로 해서 지금 두 군데 있죠. 선부동이랑 원시동에 있고,
그리고 청년 사회주택이 좀 안산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은 행복주택에 살고 있고요. 전에는 안산에선 사회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기본이 제가 5.5평이었어요. 원룸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혼자 이렇게 자립한다는 거가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하긴 했는데 점점 살아보니까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정말 잠만 잘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 그 안에서 좀 우울감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이곳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위치가 생각보다 여기에 나오는 행복주택이나 사회주택 이런 주택들이 대중교통이랑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곽에 좀 분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매입임대나 이런 것들 좀 쌍카페 주택, 노후화된 주택들로 좀 매입을 하고 사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청년이 그 전세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찾아서 해야 돼서 그 LH에 부합하는 전세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행복주택은 사실 원시동에 있는데 그 민주노총 옆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아파트가 사실 인프라가 청년들한테 얼마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그리고 행복주택은 선부동도 외곽 쪽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청년들의 그런 현실을 반영했을 때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저는 제 동생이랑 같이 화성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소득이 충분히 가능한데 동생은 그래도 저보다 조금 벌어가지고 소득이 애매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뭔가 안산에서 뭔가 집을 산다고 하는 것도 억이 넘는데 이걸 어떻게 그 돈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세금도 억이 넘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찾아보다가 우연하게 화성에서는 입주 완화로 자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완화로 풀리면서 굉장히 그쪽에 청년들이 많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굉장히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유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정리를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정책 수혜 대상이 사각지대가 엄격해요. 기준이 좀 엄격한 것 같아요. 내라는 서류도 많고 우리가 검증해야 될 것도 많고 소득이 안 되면 안 되고 뭔가 부채나 이런 것도 있어도 안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주택시장 현재 되게 집값도 비싸고 월세도 비싼데 사실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그래서 그리고 한시적이잖아요. 그리고 받으면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지원금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수요는 많아요. 왜냐면 사실 전세 사기도 안산에서 굉장히 크게 났었잖아요. 그런 전세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사실 집을 산다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면 이런 LH나 이런 공공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쏠릴 수밖에 없는데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만큼 그런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많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너도 뭔가 예비로 많이 되거나 뭔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잠만 자는 방이 된 초소형 타우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이고요. 그리고 사실 예산이 국비 의존성이 되게 뭔가 주거 관련해서는 국비 의존성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같이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끊기게 되면은 뭔가 중단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불안정성도 함께 갖고 있다. 그리고 전세 매입을 찾기 어렵고 매입임대는 노후화된 시설이 문제다. 그래서 청년 현실에 맞춘 주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좀 큰 구조인 것 같아요. 주거 사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뭔가 우리가 월세에서 전세하고 자가하고 이런 순서로 많이 가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청년들의 현실은 원룸에서 원룸으로 계속 도는 이런 주거 사다리가 계속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원룸을 사는 청년들이 5년 이상이 계속되고 자가는 결국 못 만들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아까 그 발제 들었을 때 계속 안산에서 개발을 너무 하는데 그 개발 안에 청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개발하면 또 집값이 오를 텐데 거기 안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이 아닌 좀 집을 위한 정책이 전환이 필요하다.
라는 좀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다른 지자체에는 뭔가 좀 파격적인 게 사례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 만원주택, 전남형 만원주택 뭐 이런 거에서 신용 보증금 없이 월 10,000원으로 신축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서울 동작구는 이것도 만원주택해서 청년 신혼부부에게 재임대를 하고 포함은 또 1,000원주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루 1,000원인 거죠.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의 그런 월세를 내서 사는 거고, 청양고는 이번에 빈집 이용주택 사업해서 민집을 대여를 해주는 거죠. 10,000원으로. 그래서 뭔가 안산시의 청년을 계속 끌어올리려면 뭔가 좀 저는 주거라는 게 이런 자립의 첫 순서? 뭔가 주거가 안정돼야 스스로 자립하는 마음이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거 정책에 대한 좀 실질적이고 좀 파격적인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통계 안산에 계속 살 의향이 있는데 떠나가는 수치들도 봤고요. 그리고 놀라셨죠. 청년주택 제가 딱 예전에 조사하다 보니까 11형이라고 돼 있어서 11평짜리 청년주택이 있나 했는데 11형이 그 7평, 5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자료 보면서 명품 청년주택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방이 아닌 집을 살고 싶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고생해주신 두 분의 발제자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용 위원장님은 도시개발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고민과 인구 추계가 굉장히 허황된 계획이어서 특히 안산이 계속 추진했던 주택건설이 인구유입을 견인한다는 계획이 허황된 계획인지를 수치로 좀 보여주셨고요. 안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발정책, 정비, 재건축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데 8만 호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슬럼화도 예상할 수 있다. 향후는 개발과 확장이 아니라 관리와 재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것들을 남길 것인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이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주제는요, 질문과 토론인데요. 먼저 질의하실 게 있으면 패널분들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게 많으실 것 같았는데 네, 윤기종 이사장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네. 응? 공공개발이 중요하잖아요. 공공성이 중요한데, 제가 83년도에 관산초등학교 뒤에 19평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 왔어요. 벌써 43년 전인데, 안양에 살다. 그때 19평 분양가가 1,200만 원이에요. 근데 관할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한해서 680만 원을 거의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그 당시 기억하시지만 금리가 10% 이상이잖아요. 은행금리가. 그러니까 0.5%, 1% 그러면 거저주는 거야. 그 현금 520만 원만 있으면 19평을 샀어요. 그때 제가 대졸 초임인데 대리도 안 됐을 텐데 연봉이 4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400만 원 정도 됐어요. 됐고, 그에 회사가 잘 되니까 이제 삼성처럼 그때는 중견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이 줬어요.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연말에 보너스를 한 200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1년 연봉으로 19평 아파트를 샀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전혀 불가능하다. 근데 그랬어요. 제가 제 사례야, 제 사례. 그렇게 살았고, 그 당시에는 전부 공공주택이었단 말이에요. 예술인 아파트하고 그 뒤에 있는 성경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부 공공주택.
그러니까 당연히 안산에 아파트를 지으면 공공주택이겠어요. 근데 지금 저 위원장님과 질문하고 싶은 건 공공성을 확보해서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민간업자가 오지 않는다고. 이익이 남질 않으니까 민간업자가 하려고 하진 않아. 이익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방자치 또는 정부가 어떻게 이와이 공공성을 확보해서 주택을 짓고 짓는 그 건설업자한테도 어느 정도의 페이를 줄 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싱가포르 그 ACB라는 게 하우징 데벨롭먼트 보드인데 얘네들의 주거 정책을 좀 봤습니다. 공공주택이 표준이에요.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안산처럼 여기도 이제 주공 같은 주택공사 같은 데서 거의 90% 이상을 지어서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LH가 한 6에서 8% 정도 공공아파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순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공공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고 집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도 뭐 많이 비교해놨는데 어떻든 그 싱가포르에서는 설계할 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섞여 살 수 있도록 아파트 설계를 하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껏 임대아파트 그래 100개 지어줄게 해놓고 칸을 딱 쳐요. 아예 그냥 담장을 쌓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게 활성화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한국에는 왜 이런 주택계획청이 없을까? 개발 카르텔이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지금 예전에 화성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2012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요. 2012년 14년도 때 안산시가 일반 분양이 1,400만 원 정도 할 때입니다. 그 힐스테이트하고. 그럴 때 실제 화성, 송산 이런 데는 800만 원 했어요. 거의 반값 가까이 줄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엄청나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주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있는데 안산은 그 좋은 요충지의 땅을 건설업자한테 팔아먹으면서도 세금도 못 받고 600만 원, 700만 원에 팔았어요. 거기다가 용적률은 400% 가까이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컷 집장사 다 하게 내버려 두고 실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띄워놨죠.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절차상 10년 정도 걸리는 게 맞습니다. 인허가에 5년이고 실제 착공해서 시공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3년, 4년 걸리거든요. 합치면 거의 10년이에요. 그것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 팔면서는 모든 인허가를 한 방에 다 해줍니다. 3년이면 지어요. 이건 뭐 진짜 땅 짓고 그냥 돈 버는 장사잖아요. 자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고 그냥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공공인프라로 본다면 정부가 안산시 정부든 국가든 LH나 이런 데들이 저 정도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요 보시면 그 원공연립 1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1126호가 살았는데 1714호로 늘었어요. 거의 한 600호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용적률을 올려주는 인센티브로 공공아파트 지어라 이 부분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개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로 보면 기존에 105%짜리 아파트였는데 250% 아파트, 245% 아파트로 바꿔준 거예요. 용적률을 이렇게 올려주면 이거 시가 아니면 정부가 그만큼 많이 지을 수 있게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거 팔아서 공사비 보태라는 건데 그 부분을 공공에서 인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리 이자로 임대아파트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이자
부분 정도만 받아서 운영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용적률 75%짜리가 255%로 간 것도 있어요. 분자주공 8구역 같은 경우는. 그러면 270개 집이 410개가 됐는데 이렇게 막 기하급 수적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 늘어나는 거를 공공성으로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법 제도를 다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으면. 방금 말씀에 예. 추가 질문. 중앙정부가 구제하거나 구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을 포함하고 계실까요? 법 밖에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5에서 15%까지 줘야 된다. 법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그 숫자를 명시를 해요. 근데 재건축은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의 법 개정과 아니면 안산시 예를 들면 안산시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해야 될 겁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한 1200만 개 있는데 이거 부시면 1800만 개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 아파트만 남고 외곽에 있는 작은 집들은 다 폐허가 될 겁니다. 법제화하는 게 제일 빠르겠네. 법제화.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모를 리가 없고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비가 한 400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800만 원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건설회사가 벌어가는 거를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그래서 직접 지으라는 거예요. 싱가포르처럼. 일종의 뭐 착한 재건축, 반값 아파트 이런 것들의 사례가 국내에서 최근에 좀 있었을까요? 그 브랜드, 그러니까 집값 올라가는 걸 전제로 브랜드를 끌어들이면 그건 불가능해지고요. 사실 이름 없는 정말 자기네들 그 적정 이유를 받아가는 건설회사들 많습니다. 종합건설회사, 우리나라의 종합이랑 단종 합쳐서 건설회사가 3만 개 정도 돼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100대 메이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회사들하고 거래하면 안 되죠. 30~40% 다 가져갔던데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걔네들 재무제표 상에는 3%에서 5% 이익률밖에 표시를 안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3%라는 거예요. 실제 재건축을 하면서 정부 공부하는 불가능한 게 그게. 그 돈을 다 어떻게 썼을까. 그게 더 신기하기도 합니다. 로비 이런 데 쓰고. 그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그 약간 우스갯소리로 아까 말씀하셨던 카르텔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이고 그 부분은 정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우스갯소리로 아들아 나는 이번 생은 틀렸다. 너는 공부 못해도 분명히 일자리가 넘쳐날 거고 너희 세대에는 반드시 집이 넘쳐날 거다. 잘 버텨라. 뭐 이런 우스갯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주민 참여, 뭐 투표나 뭐 법제화 이런 것을 넘어서 이미 그 직장 동료들도 자산 증식의 방법으로 땅과 주택을 고민하고 있고 이미 거기에 뭐 그런 인식이 이미 팽배해 있는 와중에 이렇게 좀 수진무구한 생각들로 그 모범적인 어떤 것들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실제로 아까 이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집들 보니까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도 좀 들긴 해서 혹시 조금 더 붙여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는 공사비 검증을 받게 돼 있고 또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해서 총공사비가 얼마다라는 내역서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 다 끝나고 공개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개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평당 800만 원에 뭐가 들렸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
철근 레미콘가 한 평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100만 원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건축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800만 원까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건설회사들만, 그러니까 그 많은 3만 개나 되는 건설회사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몇 개만 그냥 두들겨 잡아도 엄청 돈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률, 그래서 사실 이게 왜 남의 회사의 이익에 침해하냐, 정부가 왜 그런 것까지 간섭하냐, 이렇게 될 여지가 있어서 저는 직접 짓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실제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는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100% 외주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직접 시공하는 거는 아주 뭐 엄청난 프로젝트 아니면 없습니다. 자기 기술자들 거의 없고, 설계만 좀 손대주고 실제 시공은 100% 외주줍니다. 형틀부터 지하 뭐 토공 뭐 다 외주줍니다. 그러면 그거 도시공사 그걸 왜 못하겠어요? 다 외주주는데 직접 공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마 건설회사들이 결국은 못 갈 텐데 하도급률 다 까면 절반도 안 될 겁니다. 네, 최근 사례를 보니까요, 서울에서는 SH에서 어쨌든 반값 아파트 공급을 좀 했었고,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해서 고덕동 강일에 3억 5천 정도 분양가로 해서 한 사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서요. 그런 제도들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요 주제도 좋고요. 또 청년 관련해서도 질문도 좋습니다.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호수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넓은 평수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가면은 25평도 못 살아요. 이게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안산이 예전처럼 공간의 노동자들만 거주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산에서 살게 되면서 주변에서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재산식의 수단으로 아파트값이 올랐으면 하는데 안산이 너무 안 오른단 말이죠, 서울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이민근 시장의 홍보는 강남시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대통령이 시장 됐을 때 본인이 내세웠던. 그런데 그렇게 될 일도 없고, 또 인구가 받쳐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산에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앞서 얘기하셨지만 이재용 선생님이 제안하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 거의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고, 그리고 독재잖아요. 이렇게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니까 통제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인데 그거 건들면 이제 막 다 눈에 쌍심지 튀고 이제 반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안산 사는 우리로서 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민주당의 생각은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더 많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안산시의 어떤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시장에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철도 지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 의원들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거를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청년 세대에게 물어보세요. 저희 딸이 지금 30인데 이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철도 지하가 왜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정말 필요한가요? 우리 근본적인 모르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정치계를 지금 나가신 분들은 철도 지하가 왜 그렇게 당연한 건지, 정말 필요한 건지. 근데 저는 그거부터가 결국 그 지하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후에 많은 부작용을 이재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국힘 쪽에서도 싫어하고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입은 다물고 계시지만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철도지와 당연한 수순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또 이걸 정책적 대응으로 할 거냐. 정말 여기서 출마하시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죠. 예. 뒤에 궁금한 나는 기다리면 하여튼 여기 기본성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으로 잡혀있는 안산의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좀 뒤집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를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정수님 얘기하신 거는 저희의 사용병의 시민운동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이디어라고 너무 좋지만 일반 시민 대중으로 이들을 설득할 때 그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는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적인 방안에서는 차라리 뭘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럼 개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그 중지를 모을 수는 있나 우리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개발 중지 부분은 이미 주택이 과잉이다. 그래서 개발하려면 직접 해라, 직접. 시가 직접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R&D 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러면 건설회사에 팔아서 건설회사가 R&D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가 R&D 센터를 지어서 직접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싸게 연구자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여전히 아까 싱가포르처럼 8, 90%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면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건설업자는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고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바꿀 텐데. 그래서 안산에서도 이 땅을 그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늦었지만 레이크타운이나 자이를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 실제 시가 개발 계획을 세워서 직접 집행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입찰본 내역 다 나옵니다. 수량산출서, 내역서, 평당 얼마 들어갔고 다 나오고 그거 계속 공개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자료로 시민들이 교육이 되면 내 집 지을 때도 야 이거 시멘트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 거 넣었어? 이렇게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네. 민주당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민주당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에서 나가려고 하는 후보들 대부분이 공공개발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짓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땅을 팔아서 민간이 붙어야 그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인데 거기 아파트를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줘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이쪽을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2030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철도 지하화는 반대하거든요. 근데 철도 지하화의 가장 큰 논리가 뭐냐면 남북이 철도가 이렇게 가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화해야 남과 북이 소통이 되고 하나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개발을 해서 그걸 통해서 만산이 또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든다. 이런 개념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개발한다는 건 지하화에서 개발한다는 건 뭐냐면 고층 빌딩들이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지하철보다 더 높은 빌딩들이 가운데를 쫙 가르면 남북이 소통이 될까? 저는 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높은 주상복합부터 쫙 세우면 안산 지금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저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좋은 거지 나머지 안산 시민이 좋은 건 아니고요. 초지역세권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안산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인구를 뭐 얼마나 세우고 개발을 하고 뭐 이런 개념보다 지금 살고 있는 안산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이런 개념들로 좀 이렇게 앞으로 정책과 방향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쪽에 저기 그 무슨 90블럭하고 저 옆에 그 해양연구소지 거기에 이제 시장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거기 우리 이제 안산시에 남아있는 공공부지가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해양연구소지 90블럭, 30블럭 저기 초지 역세권, 초지 시장 요런 게 이제 남은 게 거의 이제 대부분인데 저는 안산시가 개발할 때 좀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해양연구소 부지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땅을 팔지 말고 주택을 누군가가 져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공공성이 보장이 되고 거기에 싼 가격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고 가능하면 장시간 보장해 줄 수 있는 임대 아파트도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안산 식당은 그냥 시가 지면 그냥 건축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콕 아파트보다 더 싼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대신에 아파트 짓는 그 비용은 들어가는 사람이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식당은 굉장히 싼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거기에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개념들로 좀 이렇게 좀 개발은 이렇게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부터 해서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어떻게 땅값을 더 올려서 팔아서 민간한테 팔아서 이걸 개발할까 이런 생각들로 지금 다 국힘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정치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토론을 좀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내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맞다, 뭐 이렇게 제가 뭐 제안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3년, 희망마을 사업 추진단을 3년 이렇게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일반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 곳에 일을 했었는데요. 제일 핫한 이슈가 고잔동 재개발 문제였었어요. 왜냐면 고전동, 아동, 성북동 이제 집중 피해 지역이었잖아요. 세월호 참사.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 이 정치하시는 사람들의 입장은 개발이었다라고 그 개발로 이분들한테 마음의 위로를 선물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 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 당시에 희망마을 사업 추진단의 그 김동원 단장님이 고잔동 마을 주민들을 함께 모시고 여러 곳에 재개발의 다양한 모습들을 벤치마킹을 하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서울에서 오셨던 어떤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어딘지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중랑구 면복동이나 고덕동 그쪽 어디였던 것 같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현재 마동하고 고잔동은 다 3층짜리 연립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하면 고층 아파트를 높일 것인가 현안이 돼서 현재 뭐 지금 어디 은혜원실 입구에 오는 앞에를 지나가 보니 어떤 연립주택에 뭐 이제 시행이 곧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막 플래카드가 엄청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또 다른 아파트로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또 다른 색으로
색깔이 변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업주들이 변경되는지 어쩌는지 제가 뭐 거기에 살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현재 고단동이나 와동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8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살죠. 거기 개발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까 재욱쌤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안 사시는 분들 다시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뭐였냐면 3층짜리 연립을 한 8층에서 9층 정도로만 하고 용적률을 막 넓혀서 공유 공간을 넓히고 그 사이에 정원이랄지 공동주택, 공동정원이랄지 공동의 공간을 많이 넓히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주택을 만드는 것이 약간의 목표였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주택을 짓는데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파트를 지어서 계속 이렇게 올리면 나중에 이렇게 아까 재홍쌤님 지금 브리핑을 보시면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안산시로 계속 지금 얘기는 그냥 줄고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만 8만 원 이상씩 넓혀가면 과연 안산에는 뭐가 아파트만 하고 사람이 안 나오면 이 도시는 뭐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남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택뿐만 아니고 주택과 함께 플러스 알파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질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개발 그 중심으로만 가는 이 미래 계획은 너무 허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저는 많이 해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부모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대로는 사람들한테 항상 차를 타고 지나가는 도로이기도 하지만 뭐 신호등이 걸렸을 때나 어쨌을 때 양쪽에 그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 것과 그 뭐 주차하기 물론 힘드니까 주차장에 생기는 건 물론 필요하기는 하죠. 근데 지금 해놓은 그 꼴을 보면 꼴이라고밖에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지금 그 한우전에서부터 중앙역까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몇십 년 스럽게 이거 말할 수 없고 이 정도의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이 짓을 했는가. 나무도 살아있는 생명이고 지금 안산이 생명 안전 도시로서 가려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무든 새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함께 살아가는 도시로서 뭔가 사람이 그런 나무랄지 뭐 이런 식물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사람이 사는 삶의 질의 어떤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은 정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시가 하는 이런 정책들이 과연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인다는 면에서는 고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서태성님 말씀 듣고 약간 그 다음 주제로 혹시 더 의견이 없으시면 네,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네. 아까 정혜실 본부장님이 대중을 설득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동의하고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시가 뭐 건설이나 건축한다 그러면 시가 돈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사실 저희도 그렇게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재용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뭐 기초지자체 수준의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건축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걸 좀 제한할 때 그러면 사실 지금 도시공사 돈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고 이것을 예를 들면 다른 기초지자체 공사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그런 것이 좀 있다면 거기는 어떻게 예를 들면 뭐 건축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했는지 그걸 좀 들여다보면서 좀 설명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렇게 할 때 조금 공공도 이렇게 건설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설득력이 다가올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공공이 지은 뭐 아파트든 거기서 거주하고 그걸 또 임대도 하고 혹은 또 이걸 누군가 구매를 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꼭 다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를 살려면은 아까 어느 정도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공공 아파트들은 뭐 돈이 안 나, 그리고 자산 증식 수단이 안 돼라는 좀 인식이 있는데 어쨌든 있어서 좀 인기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서 이건 좀 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건데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법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유세를 좀 많이 좀 높이고 그런 보유세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투기를 좀 막고 그리고
뭐 주택이 자산증식 수단이 되지 않은 방식으로 좀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유세 얘기할 때 참 안산시에 한정적으로 했을 때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보유세는 아무래도 주로 국가 국세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뭐 안산도시공사가 그래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거 몇 시까지 나가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거는 요거 같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홍연아 이런 초대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는데 공공미술 전공을 해서 저를 초대를 하고 좀 발언을 좀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 판에 있지 않아서 그냥 듣고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저기 용적률 얘기하시면서 정말 이제 하나도 몰라서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 낮에 좀 생각했던 부분은 하고 가야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미술판에 있어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좀 꿈을 잘 꿔요. 현실성도 모르고 꿈을 꾸는데 무턱대고 뭔가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그 주택이나 이런 부분 얘기했지만 저는 공간을 넓게 공간을 공유가 돼야 되고 국가나 그렇게 되면 국가는 지자체가 좀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또 그것이 큰 자산인 이 시점에 누가 그걸 이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안산시의 토지 공간인데 팔지 말고 좀 낙후가 된 공간들을 다른 해외 사례도 많고 공공 건축이나 공공 마을 또는 공공 미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제가 아직 알고 있는 거는 너무 옛날 거라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 사실 안산이 이주민이 많은데 이주민이 큰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산이라고 사실 이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주민과 현주민이 섞여서 살 수도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는데 이제 저는 그런 주제가 있다. 그런 공간에 이주민, 또 청년, 서로 속해서 살 수 있는 아주 값싼 임대 주택을 공급을 하고 무조건 1층이나 그 앞이나 도로나를 완전 개방한 공간으로 열고 그 안에 제가 지금 봤는데 고급 아파트와 복합 쇼핑몰 구조가 아니라 컬처가 믹스된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리단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항상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기는 크겠다는 하지만 이게 지자체나 국가 정부 위주 소유로 가면 젠트리피케이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청년과 이주민이나 이런 반가 월세 이런 걸로 다시 이주민한테는 사회 적응 훈련 아니면 어떤 교육이나 그러니까 서로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씩 확장시키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예술가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술가들이 잘 만들어요. 근데 예술가들한테 그런 공간을 좀 제공해준다 그러면 무지하게 잘 만들 거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꿈꾸는 사람들이 또 잘 만들기도 합니다. 좀 이상적으로 얘기하지. 네. 예. 주택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가격 안정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기도 쉬운데 저는 이제 기후기 시대에 주택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싼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패시브 하우스로 아파트를 해서 정말 이 아파트가 가장 사실은 그 기후 대응하는데 가장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집합적인 곳이기 때문에 개별 주택은 그게 어려워도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싸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기후 환경에 대응하는 그래서 정말 단열과 보완과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그런 서울의 왜 시범 아파트가 있었던 것처럼 좀 그렇게 해서 사는 동안에 주거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기후도 지키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좀 안정된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삶의 질을 얘기할 때 좀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학부모들하고 활동할 때 주거 문제에서 가장 임대아파트 불만이 뭐였냐면 사람이 몇 명이든 작은 평수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한부모라고 해서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식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또 친정엄마를 모실 수도 있고 시부모를 모실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이라면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 하나에 살 때 우울하고 답답하고 집이 좁으면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택을 준다고 했을 때 돈 없으니까 작은 데서 찌그러져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인가 그리고 거기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인가 이런 것까지도 고려되면서 공간이 좀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 우리나라가 너무 되게 좀 비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은 막 컨테이너 채우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근본부터 바꾸는 좀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공론화 작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안산은 아직 그런 작업이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까 끝나는 시간 말씀하셨는데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집중력이라는 건 약 2시간을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8시 50분을 마지노선 정도로 해서 그보다 더 일찍 끝날 수는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정치하는 분들,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라디오 진행자, 이주민운동, 또 예술가의 시선 등 다양한 시선으로 좀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그냥 대규모 아파트 지으면 인구가 빠져나갈 거 거의 99.9 예측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예술가적 사고로 예술인 마을과 청년들과 이주민들이 모여서는 그런 실험을 했을 때 잘 되면 대박인 거고 안 되면 어차피 안 될 거였잖아요. 그런 거는 자본도 많이 안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상상력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민 중심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같이 또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 것인가, 청년들이 안전한 도시 만들 것인가, 요 주제도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좀 같이 질의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막 권고 받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예, 좋습니다. 저는 호곡동에서 사는 7번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산 시민이 된 지가 아직 몇 년 안 되는데, 제가 대구 사람인데, 대구에서 살 때는 이 안산을 굉장히 흉폭한 도시로 알고 있었거든요. 성범죄가 무지하게 많고, 여자들이 만취하는 굉장히 위험한 도시. 그게 안산을 벗어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안산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가까이 안산 근처에 와서 살 때는 안산을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힘든 곳이니까 들어가면 안 돼라는 생각이 밖에 있었고, 안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교통 불편하고,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위험하고, 또 공단도 질 나쁜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대기 오염이
심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이제 우리 회사의 그 대표가 가까이 와서 같이 좀 사업시다 해서 방송에다가 안산으로 왔는데 와서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하는 일이 그 직장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니까 여기서 살아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 청년들 이제 그 교통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살아보니까 서울 가기도 좋고 인천 가기도 좋고 전라도 충청도 경북 가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고속도로 특히 부곡 거기가 안산 IC하고 여기도 올라가기가 쉬워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그 말씀을 그 처음 시작을 하는 이유가 아까 그 저 지부장님이시니까 저 차트 보고 말씀하실 때 아파트 짓고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인구가 안 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저 청년을 대표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안산이 뭐 화성으로도 가고 수원으로도 가고 어디로도 가고 하는데 청년들이 메리트가 없다. 교통 불편하고 또 뭐 방음병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여기 교통 불편한 거는 제가 살아본 게 이 안산이 생긴 게 제가 여기서 지금 지구장인데 그 가는 게 제일 빠른 게 이렇게 바로 가면 되는데 안산은 버스 타면 그렇지를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찍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거를 여기 계시는 이제 이분소 이제 정치하는 이제 후보님들 이런 분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오신 이런 분들이 이거 해결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동네에서 여기서 저리 가는 길이 이쪽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다리 하나 오면 저리 바로 가는데 그러면 버스가 뭐 1-1번은 저리 가고 1-2번은 여기서 저리 가고 1-3번은 이리 가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을 하다 보면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젊은 애들이 지역이 제가 아는 이제 동네가 이제 뭐 안산동 뭐 그런 거 좀 골짜기 같은 그런 데서 살아도 중앙역 나오기 쉽고 오전역 오기 편하고 이렇게 되면 직장이 서울에서도 수원에서도 여기 올 테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또 보태면 녹지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 뭐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뭐 필라델피아를 뭐 본다가지고 만든 곳이라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앙대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옆구리 보이는 것들이 기도 안 찬다고. 근데 그거 개선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젊은 친구들이 안산에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붉은 때, 안산 가면 주교 이런 거 만들면 그런 거를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이제 이런 분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 집값도 떨어진다고 화나하시는데 안산 집값 안 올라가겠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가닥을 좀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저는 사실 오늘 작업복을 입어가지고 이런 거룩한 자리에 안 어울린다고 안 올라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 시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이런 모임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면 줄어드는 안산 인구도 막고 빠져나간 안산 인구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 일상에 가장 필요한 것들 너무 필요한데 작게 생각을 하고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지부장님들 이제 우리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솔선해서 좀 끄집어내면 우리는 뭐 따라가는 거는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청년들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좀 교통까지 좀 해결이 돼야 좀 청년들이 살기 좋지 않겠냐. 안산의 버스 노선이 너무 돌아가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비행기를 타면 안산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뭐 혹시 안산의 뭐 교통 문제에 관련해서 대답해 주실 분도 좋고요. 아까 청년 정책, 청년들의 어떤 주거 문제에 대한 대안과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혹시 내 말을 오늘 좀 안 했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더 적극 환영입니다. 네, 교통 문제는 우리 경원역에게 독점권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도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정말 교통법을 바꾸던지 뭐 수를 내야지만 안산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뭐 당장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법을 또 잘 바꾸시니까 또 바꿔서 어떻게 독점권을 가져서 노선 변경의 권한이 전적으로 버스 회사에게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막 청년 일자리 늘리고 막 이럴 수 있는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 좀 저희 같은 NGO들이 사람 쓰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좀 일자리에 급여를 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최소 단체당 2명씩만 고용해도 청년 일자리 엄청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 단체만 주는 지금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제너레이션 교체를 하고 싶어도 저희 이제 내년에 한갑인데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실무로 해야 되는가. 너무 좀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는 건 월급을 못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안 받는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하는 이런 구조로 NGO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NGO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 지금 시의 그 지방자치도 그렇고 국가에 기여하는 게 너무나 크거든요. 그 단체들이 적어도 공공일자리로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시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우리 시 안에 없는 일자리들이 무엇인가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 안에 뭐 클라우드 센터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들어오는데 그 전력만 잡아먹는 거고 실제로 일자리 창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AI 기술은 이렇게 발달하는데 안산에 미디어 관련한 회사는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되게 심각한 거예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부가가치로만도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뭐 디지털 문화 고등학교, 뭐 디미고 이런 거 2개나 있는 학교의 졸업생들이 제조업으로 일하러 가거나 졸업 후에 거제도에 배 지으러 가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답게 그리고 그 청년들이 졸업 후에 자기 전공과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거는 학교와 시와 이게 다 같이 노력이 되어야 여기 남아있죠. 저희 아들도 미디어 프로덕션 취업하려고 서울 가서 살고 있거든요. 독립해서 살고 있다고 혼자. 그런데 안산에 일자리가 있었으면 안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산에 빈 것이 무엇이고 청년의 일자리에서 비어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직업들은 무엇인가를 정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AI에 환호하면서도 정작 AI에 관련된 일자리는 한 개도 없는 이런 안산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죠? 저 굉장히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거를 결정하는데 핵심이 좀 2가지인데 집값 문제와 일자리 문제인데요. 아까 일자리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우리 이민희 패널님이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요. 저도 좀 고민되는 지점들은요. 그 안산의 특성화구부터 시작해서 특징을 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안산에 6개의 특성화구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또 실력 있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좀 화성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나간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화성 있는 뭐 청년들을 어떻게 데려볼까 요즘에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말 걔 화성 갔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좀 더 나갈 것 같아요. 화성으로도 그렇고 지금 수원 당수동으로 신혼주택들 엄청 짓고 있거든요. 거기로 이제 또 새 유행어 걔 수원 갔대? 네. 그런 얘기 안 듣고 안산에 청년을 지키려면요. 전 예를 들어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특성화되어 있고 실력이 좋은 학교거든요. 이런 청년들이 졸업하고 창업이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서울로 가지 않고 안산에서 여기가 경제특구 됐는데
창업을 했을 때 실제로 지원을 강화하거나 혹은 이런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기업한테 지원금을 준다면 여기 졸업생들이 여기에 정착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서울예대 같은 경우 얼마나 실력이 좋습니까? 근데 서울예대 친구들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약간 섬에 사는 곳 같다, 섬에 있는 친구들 같다. 근데 뭐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우리 이무진 가수 이런 분들도 서울예대고 최재명부터 지금 또 트로트 가수 여성분 되게 판소리 하시는 분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다 예대 재학생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사실 안산에서 공연할 기회가 많았다면 그리고 안산에 아까 말씀드린 주거 정책으로 예술인 아파트 시즌 2에 입주해 있었다면 그건 아닌가요 또? 네, 아니 그런 지원과 제도들이 정착돼 있었다면 이분들이 정주 의식 갖고 저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졸업과 혹은 공연할 장소조차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술적 기회도 주는 것들, 그리고 한오전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대학들도 이런 특성화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일자리에 대한 혜택을 늘려준다면 충분히 살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 청년 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다른 의견 추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예술이라고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저도 약간 일명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주거 정책이나 기본소득을 좀 제한해주면 살 이유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꾸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 와가지고 말을 좀 못합니다. 좀 전에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보라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주민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잘 어울려서 공간이 형성이 될까를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동포나 외국인이 인력으로만 되고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문화를 얹어서 정말 문화가 믹스된 유니크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청년들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기회도 못 잡고 그런 공장으로 밀려나가는 현실에 그리고 거기다가 도시 자체가 안산은 뭐 아무나 일찌감치 다문화 도시로서 뭐 다른 도시에서 오시면 관련해서 오시면 뭐 부러워하고 그러지만 저는 이 도시 공간이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봐요. 이주민은 이주민 교토화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주민 들어가면 집값도 이거는 뭐 안산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좀 곳곳에 그러니까 목적 의식 이주민 센터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목적이 잘 안 보이는 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하지만 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서 뛰어나지 않아도 유력한 이주민 청년 그리고 또 안산시의 청년 그래서 1층이나 이런 데는 열어 제껴서 스타트업도 들어가고 또 언어도 하고 되게 유니크하게 예를 들어서 홍대나 이런 데 이태원이나 자본이 들어갔지만 그거를 지자체 주도화해서 예술가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는 조금 저렴하게 함께 섞여서 이주민이든 선주민이든 국내 청년들을 교류할 수 있게끔 반값 임대를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고려인이 음식점을 하는데 구매 음식 유라시아 음식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이런 어떤 활성화가 되는 어떤 지역 단순한 조그마한 지역만이라고 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또 거기가 힙해지는 곳으로 바꾸면 사실 저는 안산이 되게 재미없거든요. 놀 데가 없어요. 여기 뭐 다
닭발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젊은 사람은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좀 땅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먼저 설계해서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아까 다 못해서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같이 어울려서 진행 과정에서 시너지를 창출하자라는 의미를 줬고요. 네. 경원여객과 상관없는 이경원 소장님이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주택에 좀 한정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여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원래 좀 안산시의 전반적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제 주택을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그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주택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주택이 그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볼 거냐, 아니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청년 문제는 이 핵심이 주택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의 문제를 비롯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이 어떤 부의 축적의 수단보다 주거라고 하는 주거 공간의 어떤 뭐랄까요? 국가가 이제는 공급해서 하는 어떤 공적 개념으로 주택을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전환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은 점차적으로 지역 분산으로 가고 있어요. 공장도 그렇고 지역으로 기업들이 분산되고 있고 인구도 분산되어 가는데 대한민국 인구는 계속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의 집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제가 볼 때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없어요. 대개 주택이 늘어나면 1인 가구 주택 수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만큼 1인 주택이 채워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1인 주택이 누구냐면 청년과 노인. 그래서 앞으로 주택을 이렇게 보면 1인 가구 주택이 청년들이 늘어나고 노인 빈곤이 많은데 노인들의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방향으로 주택은 바뀔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택 문제는 안산시가 생각하는 지금 이민근 시장이 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산에서 전세를 살아도 시흥이 아니라 안산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세를 안산에서 전세 사는 게 시흥에서 내 집 갖고 사는 것보다 또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하냐면 초시역세권, 이 철도 지하화 이동하고 있습니다. 명품의 이 건축 아파트를 통해서 그런 걸 만들겠다. 그걸 누가 들어도 안산시민이 전세 살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거기 살면 사람들의 자부심이 나는 시간 살고 안산 사는 자부심이 확 늘어납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 시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분당도 아니고 강남도 아닌데 그런 자부심이 전세 살면서 들겠냐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안산시의 도시 개발 정책은 이 아파트를 통해서 부의 축적,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런 과정으로 가면 안산시민은 빠져나가고 서울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되어온 거잖아요. 그걸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될 텐데 앞으로의 도시정책은 그런 개념보다 그야말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주택이 어떤 부의 축적 과정이 아니고 누구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으로의 전환, 이런 생각들로 전환돼야 된다. 안산은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순영님 발언해 주세요.
이 발언 듣고 혹시 더 발언하실 분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듣고요. 없으시면 안 하시면 네, 홍현아님 두 분 하고 마지막 패널 분들 발언 듣고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시간이 다 끝나는 것 같아서 한마디 안 하면 아쉬울 것 같아요. 마이크를 들었고요. 전반적인 이제 발제를 다 들으면서 이것저것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공공이 주도해서 뭐 개발을 하고, 우리가 약간 민간업자들에게 모든 개발을 맡기고, 소수의 민간업자들에게 그 막대한 이익을 돌아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근데 그 대안으로 뭐 개발이익 환수법, 뭐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를 하는 그런 제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이런 공공이 주도한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토지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개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고 그 환수한 것을 시민 모두가 주민 복리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아파트를 짓고 혹은 아파트를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 단지를 육성하기도 하고 어떤 뭐 상업시설을 유치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저는 이렇게 환수한 것을 사실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토지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개발자들, 뭐 땅주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으로 귀속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고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최영경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야기도 인상 깊고 한재 사무국장님 말씀한 이야기도 인상 깊고 청년 정책 발표도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 이렇게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자라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이 주도할 때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럼 대체 우리들은 어떤 도시를 원하는가 어떤 모양새로 만들고 싶은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약간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제도들도 좀 마련되면 좋겠다. 단순히 어떤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이거 필요해, 이게 필요하고 뭐 학교가 필요하고 어떤 공공기관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반영되는 그런 도시 계획들이 어떤 조례를 통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마련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또 고민으로 계속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 이야기도 너무 공감이 되고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 살고 싶은 그런 주택들 많이 마련하고 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사실 신혼부부들이 뭐 돈이 없지만 그렇다고 안 좋은 곳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같이 삶을 꾸려가는 저도 신혼부부로서 집을 알아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안산은 굉장히 집값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기대한 거는 남향에 뭐 어느 방은 몇 개 있으면 좋겠고 어떤 쾌적한 공간이면 좋겠고 이런 조건은 많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는 정책으로서 이제 청년 공공임대 정책을 잘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일자리들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전 이런 이야기에 더해서 청년 기본소득을 안산에서도 성남에서 청년배당 이렇게 용기 있게 시작해서 경기도로 이렇게 확대했듯이 안산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을 좀 더 확대해서 청년들이 이제 안정된 주거와 일자리뿐만 아니라 좀 실패할 기회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나를 좀 더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일자리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바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청년에게 충분한 소득이 지원이 되면서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청년 기본소득이 제한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누구지? 네, 신연아입니다. 그 발제랑 토론 다 들으면서 정말 좋은 고민들이 넘치고 있구나. 다만 이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감안할 생각이 없어서 문제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고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의무적으로 반영되게 될 것인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초기부터 계속 그게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법이 재개정되어야 할 부분도 꽤 많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국회에서 해야 될 뭐 등등 시민 여론을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요. 지자체에서는 안산시에서는 주민 공론장 및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꼭 제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예를 들면 100명 이상의 시민이 요구하면 공론장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고 그리고 공공에서 공무원이든 그리고 나아가서 시장이 반드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해서 우리 도시교육을 하는데 도시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시민들의 공론장이 더 활성화되고 의견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사실 교통, 청년, 주거, 그리고 문화 너무나 많은 영역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 각각에 대한 고민도 저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지만 앞으로 안산시의 공간을 뭔가 좀 더 꿈꾸고 만들어감에 있어서는 이주민, 청년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저는 말씀하셨던 문화와 또 하나는 돌봄과 관련한 공간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이것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고민들을 더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두 분의 패널분들의 마무리 발언 듣고 사진 찍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임윤희 패널님이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발제하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이런 개발은 누구를 위한 거고 이런 청년 주거 문제는 청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나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 자리를 들으면서 뭔가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역에서 많이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뭔가 시민의 당사자의 이야기들을 많이 모아낼 수 있는 장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어떤 두 번의 그 공공용지 매각으로 아파트 지어서 인구 유입하겠다는 실패 사례를 보면서 다시는 안산시의 시유지를 아파트 지으려고 그걸 끼워서 하는 방식의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좀 컸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 뒤져봤던 거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둬도 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은 늘어나니까. 근데 인구가 늘어날 때는 그게 유효해요.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이거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 정책의 인구 기반을, 인구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그 인구 추계를 사기쳐서 막 80만, 100만 만들겠다고 온통 개발 그렇게 뒤집어 놓으면 나중에 감당은 우리 부서들이 하겠죠.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벌어지도록 정말 저는 여기가 안산이 원래 40만 도시였어요. 40만이 잘 살 수 있게 원래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자꾸 올라와서 지금 거의 80만 가까이 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67만 이렇게 떨어진 건데 진짜 적정한 인구가 이 도시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용적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그간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반복하지 말자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오늘 키워드를 보면 공공, 살고 싶은, 개발만이 답은 아니다 라는 키워드들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의 어떤 토론들에 대한 지혜를 계속 모아서 앞으로 더 크게 공론화하고 확산하는 자리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 민주행동 1월 촛불 토론광장 준비해 주신 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사진도 찍을 거고요. 같이 현수막 앞에 사진도 찍고요. 착한 고기 후원을 해주시면 오늘 영상 찍느라 고생해 주셨는데요. 더 좋은 영상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좋아요, 구독, 후원 부탁드린다고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듣겠습니다. 감독님 드릴게요.